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순간들을 전하는 감동만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더욱 따스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미국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한국에 도착한 여학생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데요. 그런 그녀를 본 한국인은 멀리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실망감만 남았어요. 도저히 내 상상과는 너무 다르다고요.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그동안 여학생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미국인 제니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첫 해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년 동안 제 삶은 약학대학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실험실, 시험, 교과서가 제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29번째 생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의 마지막을 여행으로 장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생각은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멀리 간 여행은 시카고에서 열린 약학 컨퍼런스에 간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죠. 식탁에 앉아 여행 책자와 든든한 노트북을 둘러싸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너무 깊은 곳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다니엘라가 찾아왔어요. 다니엘라는 어디든 가본 적이 있는 친구예요. 항상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 중 한 명이죠. 다니엘라,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약간 부담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첫 큰 여행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홍콩과 한국이 좋을 것 같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홍콩과 한국은 여행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이야. 홍콩과 한국은 영어를 꽤 잘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도 없지. 저는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약간 망설여졌습니다. 아시아? 너무 멀고 낯선 곳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니엘라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콩의 활기찬 거리와 다양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한 후 한국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북적이는 시장, 고요한 사찰, 친절한 현지인들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 문화, 역사,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묘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시아로, 홍콩과 한국으로 가기로요. 그 후 몇 주 동안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상, 안락한 공간, 집 등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의 설렘과는 달리 실제로 새로운 나라에 발을 내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모든 모험이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어요. 홍콩에 도착한 순간 저는 소음과 불빛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공기는 여러 가지 향기가 섞여 있었는데 어떤 것은 기분 좋았고 어떤 것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는 빠르고 경치 좋은 택시를 타는 것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친절했지만 미로 같은 거리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은 우뚝 솟아있고 네온 사인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깜빡이고 길은 미로처럼 꼬불꼬불했습니다.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의 택시비를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했어요. 근사한 저녁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비용이었어요. 마침내 긴 시간 끝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을 보자마자 심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사진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비는 비좁고 조명이 어두웠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불평하기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냥 쉬고 싶었어요. 제 방은 벽돌 벽이 보이는 상자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낙관적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오래된 건물이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인근 편의점에서 급히 생수를 사와서 씻어야 했습니다. 기운을 잃지 않기로 결심한 저는 야시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라가 홍콩의 멋진 길거리 음식에 대해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야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취두부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취두부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알싸한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것이었어요. 힘겹게 버텨보려고 했지만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현지의 별미를 맛보고 싶었던 제 꿈은 금세 라면과 과자를 사러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콩에서의 다음 며칠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가서 최대한 많은 곳을 둘러보았지만 홍콩은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끊임없는 시끌벅적함,
수많은 사람들, 혼돈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은 작은 호텔방에서 도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낭만적인 홍콩의 모습과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이 충돌했습니다. 활기찬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했지만 오히려 번잡함 속에서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긴 한 주를 보낸 후 저는 이제 그만 홍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정해진 다음 일정은 일본이었고 좀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채 홍콩을 떠났습니다. 활기차고 신나는 도시를 꿈꿔왔지만 막상 도착한 홍콩은 저 같은 초행길 여행자에게는 너무 강렬한 곳이었으니까요. 홍콩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은 항상 전통과 최첨단 기술의 매혹적인 조화처럼 보였습니다. 기대가 컸지만 곧 알게 되겠지만 기대와 현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홍콩의 시끌벅적한 공항에 비해 일본 공항은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외관이 항상 쉬운 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난관은 숙소 문제였어요. 여자치고는 키가 꽤 큰 저는 일본의 모든 호텔 객실이 제 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문틀에 머리를 여러 번 부딪혔더니 결국 머리 뒤쪽에 혹이 났어요.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저렴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높은 물가 탓에 저는 예산이 부족했고 일본은 그 예산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 대해 고대 전통과 현대 생활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는 낭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여행자로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언어 장벽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에 서툴렀습니다. 기차표를 샀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도 흉내를 내고 추측하는 작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긴 했지만 노선과 환승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함이 그리워졌습니다. 목적과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통근자들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빨리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인상적이면서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영도 기대했습니다. 일본인의 예의와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제가 넘을 수 없는 무언의 경계, 일정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감, 진심 어린 웃음, 함께 나누는 순간을 간절히 원했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름다웠습니다. 절은 고요했고 정원은 눈의 향연이었으며 모든 것에 세심함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움과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것을 만질 수 없었고 완전히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홍콩과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저는 영화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시아를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 거리를 걷고 기차를 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도전적이고 때로는 좌절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풍요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떠날 짐을 싸면서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했고 효율성과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경험했던 급하고 비인격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환한 미소와 따뜻한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환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은 의외로 순조로웠어요. 표지판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여행자를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얼마나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묵었던 호텔은 정말 놀라웠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편안했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저를 맞이했고 저는 진정한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콩이나 심지어 일본에서의 숙소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도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경찰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의 공간과 안전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대도시에서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서울의 대중교통은 또 다른 볼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은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서울은 접근성이 좋아서 일본에서 겪었던 교통난 없이도 멀리 그리고 넓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옛것을 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균형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렌터카를 빌려 시골 마을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다가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즉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를 세워둔 것을 발견한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신뢰와 존중은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은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 서울의 도시 풍경이 푸른 언덕과 고요한 논밭, 고풍스러운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느리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벽 없는 박물관으로 알려진 경주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대 신라 시대 고분들이 잔디 언덕처럼 솟아있는 고분 공원을 돌아다녔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를 방문한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정교한 조각과 잔잔한 종소리, 고즈넉한 분위기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현대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서른을 공경하는 모습, 전통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 유적지를 보존하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김장 담그기 체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현지인들에 둘러싸여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매콤한 고추장을 버무려 항아리에 김치를 포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재미있었지만 엄청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공동체의 의식과 공유된 전통을 느낄 수 있었고 잠시나마 제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더 멀리 여행하면서 한국 시골의 아름다움을 만났습니다. 전주에서는 전통 한옥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곡선형 지붕과 나무 기둥에서 건축의 독창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미닫이 문이 달린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수백 년 전의 생활 방식과 저를 연결해준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활기찬 도시 생활이 펼쳐지는 부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해운대 해변을 거닐며 가족과 친구들이 태양과 바다를 즐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침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서 도시 전체가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기쁨과 열정은 만국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부산의 한국 전통 목욕탕인 찜질방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신체에 대한 긍정과 자기 수용에 대한 교훈을 얻었죠. 나이, 체형, 체격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뜨거운 탕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서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웠죠. 상쾌하고 자유로웠습니다. 한국 여행 내내 저는 사소한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길을 잃은 여행자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공공장소를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안정감 말입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좀 더 현재에 집중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천공항에 앉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에 몰두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인 공동체와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 공공장소를 아끼는 모습, 우서름과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외국인인 저에게까지 이어져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단순함 속에 아름다움과 조용한 순간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해의 일출을 보거나 고즈넉한 사찰 정원을 거닐거나 작은 동네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즐기는 등 한국에서의 바쁜 일상에서 간과할 수 있었던 순간들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한국의 모습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유적지를 경건하게 보존하면서도 현대 기술과 혁신을 똑같이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진보를 위해 과거를 버릴 필요는 없으며 두 가지가 아름답고 공생적인 관계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고국을 떠나본 적도 없고 소심하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던 사람으로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탐험하면서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수많은 문화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발견했습니다. 여행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념품과 사진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신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제게 국토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의 풍요로움을 보여준 완벽한 여행지였습니다. 또한 제 안의 발견과 포용을 기다리는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배우고 계속 미지의 세계를 포용할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고마운 전환점입니다. 모든 추억과 교훈을 준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더욱 마음을 울리는 다음 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외국인 주제에 당장 나가지 못해? 한국인 중년 남성이 영국인 남성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남성은 얼굴이 싸늘하게 굳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영국 남성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한국인들이 불쾌함을 느낀 걸까요?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도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아서입니다. 여기 앉아서 여정을 이야기하자니 런던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한낱 직장인에 불과했던 때가 엊그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런던의 무역회사에서 일했는데 책상에 얽매여 숫자를 계산하고 전화를 거는 일만 했어요. 도시의 회색 하늘은 종종 제 일상의 단조로운 일상을 비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많은 것, 다른 것을 갈망하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일본에서의 단기 근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런던에서의 나날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지나고 상징적인 빨간 버스와 버킹엄 궁전의 근엄한 경비병들을 지나며 일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나와는 너무 다른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저녁마다 일본에 관한 책과 기사를 훑어보며 예상되는 문화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를 배우고 일본의 유구한 역사에 대해 읽었으며 일본 다큐를 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했죠. 제 일부분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편도 항공권과 소지품이 가득 담긴 여행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집이었던 도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한 장의 끝이자 또 다른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고대 사찰과 번화한 도시, 그리고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가 가득한 일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더 멀리 데려다줄 여행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새로운 광경, 소리, 냄새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한적한 분위기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북적이는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다처럼 뒤뚱거리며 인파 속을 헤쳐나가면서 경외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도쿄에서의 첫 며칠은 오리엔테이션 회의, 아파트 찾기,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등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있어 좁은 골목길과 그 그림자에 가려진 전통 가옥이 왜소해 보였습니다. 도쿄는 고대의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모순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산다는 것은 관광객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관광객으로서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일본 문화의 뉘앙스가 이제는 매일 부딪혀야 하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일본인의 예의와 격식은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제 업무상 일본인 동료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둘러싼 독특한 역학관계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회식에서는 종종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런던에서는 그런 비용은 보통 회사에서 분담하거나 부담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치부하려고 했지만 서서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 고객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순진하게도 비용을 분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진행되면서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의 어색한 정적과 동료들의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속이 울렁거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사소한 일이었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을 색칠하기 시작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쿄는 아름다움과 우연함의 순간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번화한 도시 한복판의 고요한 오아시스인 메이지 신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뚝 솟은 도리 아래를 걷는 순간 도시의 소음과 혼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평화롭고 시대를 초월한 기운이 감돌았고 잠시나마 고대의 심오한 무언가와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시부야의 활기찬 거리부터 고쿄의 고요한 정원까지 도시를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시부터 노점상 타코야키까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모든 동작이 예술인 전통 다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고 역사와 복잡성이 풍부한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도쿄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라멘 가게도 생겼고 지하철 혼잡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도 알게 되었으며 언어도 조금은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립된 느낌, 남의 집안을 들여다보는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시 중 하나에 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단절된 느낌,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뉘앙스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저는 관대함과 그 문화적 함의에 대한 저의 이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와 외국인인 제가 항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는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수표가 도착했을 때 주저하는 동료들, 눈빛을 주고받는 사람들, 무언의 가정이 공중에 떠다니는 등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회성 상황으로 치부했지만 곧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일식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분위기도 활기차고 대화도 활발했으며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끝나고 계산서가 도착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한 멈칫거림과 망설임이 느껴지더니 기대에 찬 표정이 저에게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돈을 내야 하는지 분명해졌죠. 저는 좌절감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 책임은 항상 저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이러한 패턴은 업무 환경을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교 모임에서도 외국인 손님이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의 이러한 측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일본 전통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제가 외국인 신분 때문에 부당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외국인들, 심지어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좀 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본인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문화에서 관대함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제가 겪은 경험은 부분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특히 서양인은 더 부유하기 때문에 관대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문화에 내재된 일종의 사회적 의무 또는 의무인 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계산서를 지불하는 것이 단순한 관대함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제가 느꼈던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나누고 관대해지려고 했지만 상호성의 결여와 일방적인 기대가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진정한 친절과 환대를 받은 순간이 있었는데 현지 시장에서 제가 영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부부가 제가 딴 과일 값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툰 영어로 말하며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만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고 일본인의 관대함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은 양방향의 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적응하려는 제 의지뿐만 아니라 제 문화적 배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열린 마음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다음 목적지인 한국을 준비할 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도전하고 변화시킬 여정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관대함, 문화적 규범, 상호 이해에 대해 배운 교훈이 독특한 관습과 전통을 가진 새로운 땅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뒤로하고 비행기가 다음 출장지인 인천공항을 향해 하강하는 동안 저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백지 상태의 캔버스였고 빠른 경제 성장과 활기찬 대중문화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인천과 도쿄의 공항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은 효율성과 현대성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만남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일본인 관광객들이 사소한 갈등을 겪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일본에서의 힘든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전 경험과는 달리 다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전문성과 침착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직원들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한국인의 업무 처리 방식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적함과는 사뭇 다른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전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언어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도시의 번잡함은 때때로 압도적이었지만 그 혼돈 속에는 질서와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빠르게 변화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템포로 운영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고 이는 일본에서 경험했던 형식적이고 경직된 구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접한 문화 중 하나는 나이와 서열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연장자와 상급자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직급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이러한 교류에는 진심과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함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식사비를 내는 한국 전통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 관행에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시하거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려를 표현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대함의 행위는 한국 사회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인 관계를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규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배가 돈을 내는 것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돈을 내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어색한 회식 자리가 기억납니다. 저에게는 배움의 순간이었고 문화마다 가치를 표현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고유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선배로서 당연히 베푸는 호의이면서 덩달아 후배들이 성장해서 다시 선배가 되었을 때 그 문화를 이어받아 후배에 대한 호의를 또다시 베풀 수 있는 선순환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관습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아무리 번화한 거리에서도 소속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데 더 개방적이었고 일본에 있을 때보다 더 쉽게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한국의 다른 지역을 더 많이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산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에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부터 명동의 번화한 거리까지 모든 장소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공유할 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공동체와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미묘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서서히 그 겹겹이 쌓인 옷을 벗기며 깊이와 따뜻함이 넘치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 새롭고 매혹적인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위계질서와 따뜻함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에 빠져들었고,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과정이었으며 깨달음과 겸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팀 회식이 기억납니다. 막내이자 신입이었던 저는 그룹에서 제 역할에 대해 다소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 동료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과 관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 안부, 고향에 있는 가족, 한국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습니다. 딱딱하고 지위 위주의 대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따뜻함이 한국 문화의 근본적인 부분, 즉 모든 사람이 소속감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의 정이라는 개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이나 애정을 느슨하게 의미하는 번역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매일 경험하는 작은 친절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종종 집에서 만든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셨고, 동료들은 제가 복잡한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 뻗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정의 표현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나이 든 사람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식사나 술값을 내는 관행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을 나눠서 하는 서양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분화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배나 손님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그룹의 화합을 도모하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공동체적 책임감은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재활용 규칙을 지키고 버스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의식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문화의 미묘한 복합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화와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틀 안에서도 개인적인 유대감과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죠. 서구에서는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위계 질서가 따뜻함과 단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공동체의 힘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매혹적인 나라에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존중과 공감, 의미 있는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시간을 물들인 수많은 경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성찰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직된 사회 규범과 무언의 규칙으로 인해 종종 이방인처럼 느껴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분명한 위계 질서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어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고즈넉한 사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는 단순한 일터를 넘어 제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억과 기념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교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한 작별 만찬은 달콤하면서도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웃음을 나누고 함께한 시간을 회상하며 계속 연락하자는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전통 선물을 선물로 받으면서 저는 이 멋진 문화에 받아들여지고 포용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향수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 교훈, 공동체의 중요성, 존중과 따뜻함의 균형은 평생 간직할 보물이었습니다. 런던의 번화한 거리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도쿄를 거쳐 서울의 따뜻한 품에서 마무리된 이 여정은 여행과 문화 몰입의 변화무쌍한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러한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다양한 세상의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제 인생을 기대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행을 후회하는 독일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역시 독일이 최고야. 한국은 아직 멀었어. 6.25 이후로 여전히 분단된 나라에 뭐 하러 왔는지 후회돼. 이렇게 후회할 거면 왜 한국에 와야 했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과연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던 것일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던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독일에서 온 유학생 멜바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멜바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독일에서 제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조카들로 북적이는 집에서 살았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지만 항상 복잡하고 시끌벅적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저만의 공간을 갈망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힘들었어요. 교육열이 높고 학점 따기가 힘든 독일 교육 시스템상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경쟁하고 비교해야 했어요. 성적에 대한 오해, 질투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먼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였던 한국을 선택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걱정하셨죠. 부모님은 제가 멀리 떨어진 안전하지 않은 기숙사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셨고 차라리 친척집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셨죠. 하지만 저는 정말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제 계획을 비밀로 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일을 많이 했고 든든한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것도 도움이 되었죠. 마침내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의외로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보여드리니 부모님께서도 저희 노력과 구체적인 비전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안전과 편의시설에 대해 알게 되셨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웠어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집 앞에 놓인 무인 택배 상자에 택배를 가득 채워놓고 걱정 없이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은 독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사소한 것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뢰와 안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안전했고 음식은 맛있었으며 전반적인 생활의 편리함도 금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면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놓여 있어 직원을 마주하지 않고도 음식 주문이 간편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는 도착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주문을 걸어놓고 바로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기까지도 점원의 눈치를 살피며 기다려야 하는 유럽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은 도전 과제였습니다. 처음 시도한 한국말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정말 인내심이 많고 친절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고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하려는 말을 알아듣기도 했죠. 그 따뜻함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어요. 이곳이 낯설지 않고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밤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꿈도 못 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거리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에도 두려움 없이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공원에 앉아 주변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불빛, 소리, 냄새 등 모든 것이 제게 익숙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국인과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생활에 대한 팁을 교환하고 함께 서울 시내를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죠. 이 우정들은 제 삶의 버팀목이 되었고 집을 떠나 있는 제 작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놀라웠습니다. 우서른에 대한 존경심, 공동체의 중요성 등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한 할머니의 가방을 들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고마운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를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한국은 낯선 땅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처럼 도시를 돌아다니는 법을 배웠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도시 곳곳에서 저만의 명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생기고 독립심이 강해졌으며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맛본 한식은 제 오감을 즐겁게 자극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수다에 둘러싸인 아늑한 식당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찌개의 맛은 독일에서 먹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작은 반찬들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모두 맛있는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서울을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걸어 다니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활기가 넘치고 최신 패션 트렌드로 가득한 명동의 활기찬 쇼핑 거리부터 전통 찻집과 미술관이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식을 선사하는 인사동의 조용하고 역사적인 매력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일상생활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 식당에서 주문하는 방식, 심지어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곳에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축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첫 추석인 한국 추수감사절은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축하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책으로만 접했던 전통과 화합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경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도전 과제였습니다. 한 번은 길을 물어보다가 완전히 길을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의 순간에도 항상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친절한 행동 덕분에 제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인 정이라는 한국어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베푸는 작은 친절, 이웃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동료 학생들과 나누는 동지애에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속도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는 잠들 줄 몰랐고 번잡함에 압도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리듬을 찾으면서 이곳의 역동성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직업 윤리는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긴장을 풀 줄 아는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라는 개념은 번화한 밤문화와 항상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수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와 공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집단적 책임감과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를 돌보는 것이 흔한 일이고, 이러한 소속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러한 문화적 뉘앙스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라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동시에 저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언어의 격차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병원 방문, 심지어 식료품 쇼핑과 같은 간단한 일도 복잡한 시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학 수업에 등록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어학 앱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력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작업은 수월해졌습니다.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관료적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때의 만족감은 정말 컸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익숙했던 학업 환경과는 달랐습니다. 그룹 작업과 참여가 강조되고 경쟁이 심한 수업 방식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협력적이고 수업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학업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력과 의사소통에 대한 교훈을 얻었고, 이는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향수병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집이라는 친숙한 공간이 너무 그리워져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화상통화, 인스턴트 메시징,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고향의 느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고 자주 가는 카페에서 위안을 얻고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들로 구성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일상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에티켓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식사 예절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배워야 할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어색했고 사교 모임에서 위계질서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관찰과 연습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이러한 사회적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고정관념과 오해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해를 풀고 제 배경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관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문화 교류의 기회였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어려움 중 하나는 서울의 속도와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끊임없는 북적거림과 붐비는 거리,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은 고향인 독일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페이스를 찾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번잡함 속에서 조용한 공간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제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한국에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적 책임감이 강한데 이는 제가 익숙했던 개인주의적 접근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집단에 기여하고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아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서울은 대조와 조화의 도시였습니다. 고대의 역사와 현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매일 목격할 수 있었죠.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엄한 건축물인 경복궁을 처음 산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번잡한 도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완벽하게 어울렸고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는 서울의 능력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서울의 동네를 탐험하는 것은 마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담긴 책의 여러 장을 펼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사동 같은 곳에서는 골동품 가게를 둘러보고 고풍스러운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와 거리 예술, 라이브 음악으로 활기찬 홍대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들의 다양성은 서울의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핑 지구는 제 서울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패션 매장과 화장품 가게가 즐비한 홍대 근처의 활기찬 거리는 항상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최신 트렌드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도시의 현대 문화의 맥박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음식은 제 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태원의 전통 한국식 바비큐부터 남대문 시장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부터 고소한 김밥까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서울의 예술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여러 갤러리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들은 역사적인 유물들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며 혁신과 전통을 모두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밤문화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밤이 되면 강남과 이태원 같은 지역의 에너지는 짜릿했습니다. 거리는 네온사인과 음악, 밤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러한 밤의 외출은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 오래된 친구들과 소통하고 한국 생활의 공동체적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의 혼잡함 속에서 한강과 같은 곳은 평화로운 탈출구를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며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번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복잡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삶과 비무장지대의 암울한 현실의 대비는 평화와 갈등, 강력한 성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과 연결성 덕분에 도시를 탐험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독일에서 익숙했던 대중교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 교통망의 편리함과 신뢰성은 제가 서울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 행사, 축제, 콘서트는 서울 생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이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옛것과 새로운 것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도시가 어떻게 역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특성, 즉 적응하고 진화하면서도 문화와 가치의 본질을 고수하는 능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면서 제 인생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계획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 제 계획은 한국에서 몇 년 공부하고 독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생활 방식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역동적인 나라의 안전, 문화, 사람들, 기회는 제 미래 계획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학생 이상의 삶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저에게 많은 것을 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기술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성장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활기찬 직장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고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고 대학 동문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취업 시장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 윤리, 팀워크의 중요성, 직업 환경에서 기대되는 높은 기준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취업의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능력이 한국 취업 시장에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급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인턴십과 취업 기회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설렘과 함께 독일에 있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과 제 뿌리와 연결되는 것 사이의 균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마음을 굳힌 것은 한국에서 발견한 공동체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깊고 의미 있는 우정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얻은 지지와 격려가 한국에서 미래를 설계하기로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다른 해외 유학생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여정, 도전, 성공은 저에게 희망과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가능성과 잠재적 보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혁신을 향한 한국의 접근 방식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제 개인적, 직업적 목표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커리어뿐 아니라 자기개발 측면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관점이 어우러진 독특한 환경은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저를 계속 매료시켰습니다. 축제, 음식, 예술, 심지어 현지인들과의 일상적인 교류 등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기여하고 내 유산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비자 규정과 취업시장 경쟁 같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향상된 언어 능력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멘토들의 지원으로 무장했기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아름답고 도전적인 한국은 저희 미래가 펼쳐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성장하고 기여하고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득한 땅이며 제2의 고향이라 부를 수 있어 기쁩니다.